네, 돈 번 사람의 이야기,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브머니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2억을 투자하면 4억의 결과물로 나오고요, 3억을 투자하면 7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투자계 마이다스입니다. 투자계 마이다스, 투자의 신만 알고 있는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2배의 수익을 내는 비법, 그리고 A급, B급 상권에서 A급 상권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게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굉장히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꿀팁까지 오늘 모두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이브머니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서울적번호 02-6938-169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계 마이다스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모셔볼 분은요, 부동산 경매 기업입니다. 우리 옥션의 최연소 CEO죠. 이성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연소 대표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입니다. 그러면은 저보다도 굉장히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네. 예, 이쪽 업계에 좀 일찍 뛰어들으셨나 봐요. 일찍 뛰어들었죠. 일찍 뛰어들었고 그만한 많은 노력이 좀 있었어요, 네. 남들보다. 네, 그만큼 이제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까지 이제 거머쥐고, 부자계 마이더스. 제가 앞서 좀 간단히 좀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경매에서 거의 워런 버핏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가분한 소리고요. 예, 겸손함까지 지니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억을 투자하면 4억이 되고, 3억을 투자하면 7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죠?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이제 소액으로 예를 네.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라는 이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제 법률적인 이제 논리들을 깨고서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투자금의 2배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군요. 네, 넉넉하게 잡은 시간이에요. 정말 이 부동산 경매, 그 지렛대 원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익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네. 이런 거죠.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은 아니고 보통 일반 경매 물건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한 1억 8천 이 정도면 낙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물건에 대부분 90%의 이제 경매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분 경매 이제 곧 말씀드릴 건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을 10분의 1 가지고 있고 또 10분의 9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서 예. 공동 소유니까. 네. 근데 10분의 1이 경매 진행되게 되면은 얼마에 나오겠어요? 2억짜리 아파트면. 2천만 원이요? 그렇죠. 이런 예. 논리죠. 그럼 이런 지분 경매를 2천만 원에 투자를 해서 혹은 1,000만 원에 투자를 해서 2배의 수익이 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경매 내에서도 지분 경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네. 이제 그걸 통틀어서 특수 권리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경매도 어느 정도의 좀 종잣돈이 있어야만 처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네. 그럼 5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요? 아무리 경매를 이제 지렛대 원리로 해서 큰 거를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대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좀 권장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당시 이제 500만 원을 시작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나요? 한 5년 전? 5년 5년 전 물건이죠. 500만 원짜리는. 그럼 그 당시에 첫 사례, 그러니까 처음 그 투자한 케이스가 일단 성공으로 귀결이 됐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1,000만 원,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지분 경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례를 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네.
화면 나가나요? 네네, 여기 지금, 준비되나면? 예.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한 팁을 드릴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그 경매 전문가라는 이제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일반 경매 물건 안에서 이제 여러 틈새 공략 기술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특수 권리라는 어려운 물건을 통해 가지고 2배 수익을 내는 비결들을 지금 설명드릴 텐데 지분 경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 최대한 쉽게 풀게요. 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2분의 1씩. 네. 그렇죠? 그런데 2분의 1씩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지분도 소유권이죠. 그렇죠. 공감되시나요? 예. 그러면 그 지분 소유권에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독립된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지분도. 그러면은 남편분이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네. 그러면 직원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초보자분들이 입찰을 회피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뭐였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잖아요. 부부니까. 그렇죠? 재산 예. 문제로 2분의 1씩 한 거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낙찰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네. 내가 그분의 남편도 아니고 어떻게 같이 살 거예요? 50대 50으로 같이 살 건가요? 냉장고를 반으로 쪼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낙찰받았습니다. 네. 1안, 2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첫 번째, 1억짜리 어떻게 얘기를 할까? 1,000만 원을 맞춰야 되니까 네. 1억짜리 아파트에 2분의 1 지분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감정평가 금액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아,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군요. 아니 사람들이 입찰을 회피하니까 네. 낙찰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자 보자고요. 나도 2분의 1만큼 소유자죠. 네. 나도 2분의 1만큼 권리 행사를 해야 되죠. 2분의 1만큼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아내분이 이 온 부동산에 다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취해야 될 것까지. 그렇죠. 내 그러면은- 공간에 다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기간이 미뤄진다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만큼 계속 저한테는 채권 금액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에 내가 확인 판결을 받는 거죠. 네.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협의도 안 되고 아무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나 2분의 1 소유자인데 이러면 그래도 그 채권 있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 채권으로 나머지 내가 낙찰받지 않은 지분을 경매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자, 이때는 예. 이게 또 반쪽짜리가 나왔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렇죠. 지분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걸 경매 진행시켰을 때는 예. 자, 나머지 상대 옆에 있는 지분권자인 내가 경매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모두가 작업인 줄 알고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A 지분에서 1,000만 원의 낙찰, 두 번째 B 지분에서 1,000만 원의 낙찰, 합계 2,000만 원. 네. 얼마짜리 아파트 온전하게 소유했죠? 1억짜리 아파트. 1억짜리.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더 쉽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제가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판사님,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분할 신청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일가의 매각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시켜버려요. 네. 그럼 이때는 특수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지분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럼 일반 시장의 낙찰가 추이에 맞춰서 낙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8천에 낙찰이 된다? 네. 나는 2분의 1 지분권자다? 2분의 1이면 4천만 원이잖아. 나 1,000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들어왔죠. 네.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지금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지분 경매를 통해서 지금 부동산 경매에 투자식을 낼 수 있다. 지금 사례를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경매 사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보니까 강원 태백시 장미 아파트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서 이 물건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고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한 호수가. 네. 이랬을 때 감정가는 1,750만 원이었어요.
강원도 철원 태백시 쪽은 아파트가 조금 싸죠. 상대적으로. 최저 입찰가가 85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1,020만 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2분의 1만큼 소유자가 됐는데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서로 2분의 1씩 나눠 갔던지 네. 아니면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던지. 네. 근데 그게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렇네요. 내가 다른 아파트가 있고 여기를 새 주던 곳이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 새 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판결 네. 받아서 네. 그 채권으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경매 진행시켜서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라는 거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때 그런 채권 행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했을 때 소유자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이 등기했을 때 소유자라고 하는데 잔금 납부를 하는 즉시 난 소유자예요. 그때부터 부당이득은 쌓여가는 거니까. 네. 내가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그럼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 시세가 4,400만 원이고요. 제 총 투자 금액은 1,320만 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세전 수익으로 3,08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원도에 위치한 그 아파트 한 채에서 2분의 1 지분 경매를 통해서 네. 이제 수익을 낸 사례군요. 네. 예.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토지만 이제 경매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건물하고 토지 있는데 네. 토지만 지금 이제 경매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건물은 다른 소유주가 있고. 그럼 이것도 좀 회피 대상 아니에요? 기피 대상 아니에요? 당연히 회피 대상이죠. 네. 그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이라 그래요. 그걸 봐봐요. 이제 보세요. 여기 카메라죠? 네. 토지가 있어요. 네. 건물이 있어요. 네.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네. 갑돌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니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아직 등기를 안 해갖고 이건 경매 못 넘어갔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반인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토지를 낙찰받으면 내가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 뭘 분석해야 되냐면 법정지상권을 분석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한테 강제적으로 줘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럼 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길게는 30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소송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법정지상권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피해서 1억짜리 토지가 있으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던 말던 나는 반드시 어떠한 변수 앞에서도 갑의 위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건물까지 소유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갈 수 있고 안 네. 가고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네, 많이 네. 있죠. 일단 논리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네.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논리, 사실 아까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경매를 가지고 법정지상권 논리나 지분 경매를 가지고 훈수를 두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토지 감정가가 2억이에요. 네. 토지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건물도 2억이라고 치자고요. 이거 내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던 말던 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난 토지 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그쵸. 사용하는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료가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되게 억울해요. 네. 내가 토지까지 날아갔는데 건물까지 날아가라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 그러면은 감정가 대비 4에서 5%의 결정이 돼요. 자, 낙찰을 제가 반값에 받았으면은 낙찰가는 반값이잖아요. 그럼 연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4에서 5%가 아니라. 그러면 지료를 주면은 나는 연수익률 10%의 지료를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다 지료를 못 내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그 건물을 강제 경매 진행시키는 거죠. 이랬을 네. 때는 다시 봐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남의 땅이래.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건물이 휴지가 되는데 누가 쉽게 입찰할 수 있을까요? 이때 네. 건물 감정가 대비 또 10%의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고 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주한테 이제 토지 사용료를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행사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이거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료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면 내 토지가 왜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토지 사용료를 못 내는 케이스에 해당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진행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요. 네. 건물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하고 여기서 승소하면 이걸 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 그 건물에 가처분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 가처분은 그 건물 철거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을 해두면 절대로 정말 아무도 입찰을 못합니다. 더 확실한 이제 방법이죠. 네.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소가 안 돼요. 낙찰 받고 나면 남이.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소송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입찰하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예, 뭐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이제 건물까지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 꿀팁을 좀 공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사례도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건성구에 있는 전원주택이죠. 네. 이건 이제 평당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땅 시세가 하는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지,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거예요. 네. 감정가는 얼마? 4억 2천만 원에. 그리고 토지만. 그렇죠. 예. 건물은 냅두고 2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논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시키고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7억에 제가 팔았어요, 이 부동산을. 건물을 3천만 원 낙찰 받았어요. 그럼 건물을 3천만 원 낙찰을 받았으니까 토지가 2억 8천이고 건물 3천 하면은 3억 1천만 원으로 3억 1천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7억에 매도했죠. 얼마 만에 7억에 매매하신 2년 딱 걸렸어요. 2년이요? 그 2년 자꾸만 걸리는 게 예. 법률적 절차들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례를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고 뭐 지분 경매 그리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지금 틈새 시장 공략해서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초보자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도 가능한 건가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초보 딱지를 떼야죠, 공부를 해서. 세상 사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했어요. 네. 그만한 공부를 하고 제가 길을 터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수익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역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실패 사례라든지 좀 아쉬운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겠네요. 특수관리에서는 없었고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 좀 부동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빚 좋은 개살구에 속지 않으려면. 네. 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케이스.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 지금 대세죠.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인데 사람들이 이걸 따져요. 상권이 A급인지 임대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공실률은 별로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거는 최고 A급 상권이죠. 네. 모든 개발 계획들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곳.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그만한 가치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삼성물산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왼쪽에 있는 도시의 빛 원이라는 오피스텔이에요. 아, 저 그 위치 아는데 대로변에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런 그렇죠. 역세권. 그렇죠. 그게 바로 A급 상권 아니에요? A급 상권이죠. A급 네. 상권인데 내가 산 금액이 A급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2억 7천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임대 수익이 1,000에 100이에요. 네. 연 임대 수익률이 3.9%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인플레 계산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얼마 잡나요? 4% 가까이 잡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네요. 예, 사람이 다른 게 속썩일 때보다 사람이 사람을 속썩일 때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죠.
그 월세 이제 임차인 분들이 속을 썩이면 당 정말 힘들어요. 수선해주고 뭐 해주고 다시 또 중개 계약해야 되고 뭐 깨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품을 팔았는데 3.9%다. 이러면 되게 아쉬운 거죠. 기회비용 면에서 네. 나는 실속이 없는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패했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A급 상권이면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실속 없는 투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뭐 상가,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건물들은요. 2호선 라인으로 가장 활발해요. 거기는 가밀억제권역이죠. 가밀억제권역이라 그래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개발될 만큼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밀억제권역에는 들어보세요. 신도시, 산업단지, 대학교, 관공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네. 이미 다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구를 억제하면 어디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서울 옆에 경기도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이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와 산업단지와 대학교와 관공서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에서 조금 저평가된 부동산의 경매를 싸게 낙찰받으면은 내가 B급 상권이라 하더라도 내가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월세를 좀 낮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소유가 더 모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못지않은 A급의 회전율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장관리권역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이성용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금 B급 상권, 우리 시청자들이 투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그런 B급 상권 지역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게 있어요. 저희가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신도시가 생길 만한 곳을 다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뭐 파주의 교화 신도시, 뭐 운정 신도시, 경기도의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송도 신도시 다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하나 봤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을 추천드려요. 성장관리권역이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이죠? 다 외우고 다니진 않지만 현재는 경기도 김포가 성장관리권역이죠. 성장관리권역, 네. 경기도 김포. 그렇죠. 인천이 가밀억제권역이잖아요. 네. 인천이 가밀억제권역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가밀억제권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의 분산을 지금 경기도 김포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죠. 1급 어떤 산업 이제 업체들도 김포 쪽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 교통도 다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경매 기술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하냐면은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중개업소에 갔는데 중개업소 소장 여기가 막 개발됐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 뉴스에 다 퍼지고 언론에 다 퍼진 거다. 이때 고수들은요. 매도 시기가 됐다고 그때 팔아요.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고수들한테는 1차 매도 시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라는 얘기군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할 네, 때가. 네. 이게 첫 번째로 국토 종합계획,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 등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모든 계획이 20년 전부터 나와져 있고 이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고수들은 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경매 투자를 할 때도 그 지표를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관리권역 미시적으로 살짝 뽑아서 팁을 드린 거고. 지금 사실 이제 뭐 계속해서 부동산 경매,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또 2부 못다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좀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라든지 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꿀팁, 조언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특정 한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랗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커다랗게 같이 맞춰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충고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갈증 그리고 욕구, 그 욕심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꼭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갑자기 행운이 올 때 이게 쥐약인지 모르고 먹게 돼요.
쥐가 쥐약을 먹을 때는요. 방바닥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이만큼 있잖아요. 네. 그럼 쥐는 지가 조금만 지혜로웠어도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왜 여기 방 한가운데다 치즈를 놓았지라고 생각하고 안 먹어요. 네. 어리석으면은 우와 대박이다 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생각 이외로 큰 행운이 갑자기 너무나 쉽게 올 때는 내가 이제 어리석지 않고 지약이구나 하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나를 다시 한번 자기 검열을 해보고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뿌리가 될 거예요, 투자자로서는. 네. 그럼 미시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분 경매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민법 공부요? 네, 민법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지분 경매는요. 특히 법정시장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건물 냅두고 토지만 나올 때는 이런 물건들은 지방에 많아요. 그리고 수도권 쪽엔 좀 큰 물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큰 물건 위주로 이제 달달이 하고 있는데 지분 경매는 정말 소액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방금 이렇게 철원의 아파트처럼 태백시에. 그래서 지분 경매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인데 민법에서 이제 공유물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어떻게 이걸 시간이 다 아쉽죠? 전달해야 되나 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또 이 지분 경매라든지 틈새 시장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사례, 그러니까 처음 그 투자한 케이스가 일단 성공으로 귀결이 됐나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뭐 투자가 가능하다, 지분 경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례를 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네. 화면 나가나요? 네네, 여기 지금, 준비되나요? 예.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한 팁을 드릴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그 경매 전문가라는 이제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일반 경매 물건 안에서 이제 여러 틈새 공략 기술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특수 권리라는 어려운 물건을 통해 가지고 2배 수익을 내는 비결들을 지금 설명드릴 텐데 지분 경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 최대한 쉽게 풀게요. 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2분의 1씩. 네. 그렇죠? 그런데 2분의 1씩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지분도 소유권이죠. 그렇죠. 공감되시나요? 예. 그러면 그 지분 소유권에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독립된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지분도. 그러면은 남편분이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네. 그러면 직원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초보자분들이 입찰을 회피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뭐였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잖아요. 부부니까. 그렇죠? 재산 예. 문제로 2분의 1씩 한 거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낙찰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네. 내가 그분의 남편도 아니고 어떻게 같이 살 거예요? 50대 50으로 같이 살 건가요? 냉장고를 반으로 쪼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낙찰받았습니다. 네. 1안, 2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첫 번째, 1억짜리 어떻게 얘기를 할까? 1,000만 원을 맞춰야 되니까 네. 1억짜리 아파트에 2분의 1 지분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감정평가 금액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아,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군요. 아니 네. 사람들이 입찰을 회피하니까 네. 낙찰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자 보자고요. 나도 2분의 1만큼 소유자죠. 네. 나도 2분의 1만큼 권리 행사를 해야 되죠. 2분의 1만큼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아내분이 이 온 부동산에 다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취해야 될 것까지. 그렇죠. 내 공간에 다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기간이 미뤄진다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만큼 계속 저한테는 채권 금액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을 내가 확인 판결을 받는 거죠. 네.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협의도 안 되고 아무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나 2분의 1 소유자인데 이러면 그래도 그 채권이 있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 채권으로 나머지 내가 낙찰받지 않은 지분을 경매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예. 입에 또 반쪽아리가 나왔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렇죠. 지분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걸 경매 진행시켰을 때는 예. 자, 나머지 상대 옆에 있는 지분권자인 내가 경매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모두가 작업인 줄 알고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A 지분에서 1,000만 원의 낙찰, 두 번째 B 지분에서 1,000만 원의 낙찰, 합계 2,000만 원. 네. 얼마짜리 아파트 온전하게 소유했죠? 1억짜리 아파트.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더 쉽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제가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판사님,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분할 신청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일가의 매각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시켜버려요. 네. 그럼 이때는 특수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지분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럼 일반 시장의 낙찰가 추이에 맞춰서 낙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8천에 낙찰이 된다? 네.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인데 사람들이 이걸 따져요. 상권이 A급인지 임대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공실률은 별로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거는 최고 A급 상권이죠. 네. 모든 개발 계획들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곳.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삼성물산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왼쪽에 있는 도시의 빛 원이라는 오피스텔이에요. 아, 저 그 위치 아는데 대로변에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런 그렇죠. 역세권. 그렇죠. 그게 바로 A급 상권 아니에요? A급 상권이죠. A급 네. 상권인데 내가 산 금액이 A급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2억 7천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임대 수익이 1,000에 100이에요. 네. 연 임대 수익률이 3.9%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인플레 계산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얼마 잡나요? 4% 가까이 잡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네요. 예, 내가 사람이 다른 게 속썩일 때보다 사람이 사람을 속썩일 때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죠. 그 월세 이제 임차인 분들이 속을 썩이면 난 정말 힘들어요. 수선해주고 뭐 해주고 다시 또 중개 계약해야 되고 뭐 깨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품을 팔았는데 3.9%다. 이러면 되게 아쉬운 거죠. 기회비용 면에서 네. 나는 실속이 없는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패했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A급 상권이면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실속 없는 투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뭐 상가,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건물들은요 2호선 라인으로 가장 활발해요. 거기는 과밀억제권역이죠. 과밀억제권역이라 그래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개발될 만큼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는 들어보세요. 신도시, 산업단지, 대학교, 관공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네. 이미 다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구를 억제하면 어디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서울 옆에 경기도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이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와 산업단지와 대학교와 관공서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에서 조금 저평가된 부동산의 경매를 싸게 낙찰받으면은 내가 B급 상권이라 하더라도 내가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월세를 좀 낮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소유가 더 모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못지않은 A급의 회전율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장관리권역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이성용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금 B급 상권, 우리 시청자들이 투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그런 B급 상권 지역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게 있어요. 저희가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신도시가 생길 만한 곳을 다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뭐 파주의 교화 신도시, 뭐 운정 신도시, 경기도의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송도 신도시 다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하나 봤습니다. 성장 관리 권역을 추천드려요. 성장 관리 권역이요?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이죠? 다 외우고 다니진 않지만 현재는 경기도 김포가 성장 관리 권역이죠. 성장 관리 권역, 네. 경기도 김포. 그렇죠. 인천이 과밀억제 권역이잖아요. 네. 인천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의 분산을 지금 경기도 김포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죠. 1급 어떤 산업 이제 업체들도 김포 쪽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 교통도 다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경매 기술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하냐면은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중개업소에 갔는데 중개업소 소장 여기가 막 개발됐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 뉴스에 다 퍼지고 언론에 다 퍼진 거다. 이때 고수들은요. 매도 시기가 됐다고 그때 팔아요.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고수들한테는 1차 매도 시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라는 얘기군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네, 돈 번 사람의 이야기,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브머니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2억을 투자하면 4억의 결과물로 나오고요, 3억을 투자하면 7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투자계 마이다스입니다. 투자계 마이다스, 투자의 신만 알고 있는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2배의 수익을 내는 비법, 그리고 A급, B급 상권에서 A급 상권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게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굉장히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꿀팁까지 오늘 모두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이브머니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서울적번호 02-6938-169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계 마이더스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모셔볼 분은요, 부동산 경매 기업입니다. 우리 옥션의 최연소 CEO죠. 이성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연소 대표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입니다. 그러면은 저보다도 굉장히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네. 예, 이쪽 업계에 좀 일찍 뛰어들으셨나 봐요. 일찍 뛰어들었죠. 일찍 뛰어들었고 그만한 많은 노력이 좀 있었어요. 네. 남들보다. 네, 그만큼 이제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까지 이제 거머쥐고, 뭐 투자계 마이더스, 제가 앞서 좀 간단히 좀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동산 경매에서 거의 워런 버핏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가분한 소리고요. 예, 뭐 겸손함까지 지니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억을 투자하면 4억이 되고 3억을 투자하면 7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죠?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이제 소액으로 예를 네.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라는 이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제 법률적인 이제 논리들을 깨고서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뭐 충분히 투자금의 2배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군요. 네, 넉넉하게 잡은 시간이에요. 정말 이 부동산 경매 그 지렛대 원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익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네. 이런 거죠.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은 아니고 보통 일반 경매 물건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한 1억 8천 이 정도면 낙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물건에 대부분 90%의 이제 경매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분 경매 이제 곧 말씀드릴 건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을 10분의 1 가지고 있고 또 10분의 9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서 예. 공동 소유니까. 네. 근데 10분의 1이 경매 진행되게 되면은 얼마에 나오겠어요? 2억짜리 아파트면. 2천만 원이요? 그렇죠. 1억 예. 원이죠. 그럼 이런 지분 경매를 2천만 원에 투자를 해서 혹은 1,000만 원에 투자를 해서 2배의 수익이 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경매 내에서도 지분 경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네. 이제 그걸 통틀어서 특수 권리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경매도 어느 정도의 좀 종잣돈이 있어야만 처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그럼 5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요? 아무리 경매를 이제 지렛대 원리로 해서 큰 거를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대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좀 권장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당시 이제 500만 원을 시작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나요? 한 5년 전? 5년? 5년 전 물건이죠. 500만 원짜리는. 아, 그럼 그 당시에 2분의 1 지분권자다. 2분의 1이면 4천만 원이잖아. 나 1,000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들어왔죠. 네.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지분 경매를 통해서 지금 부동산 경매에 투자식을 낼 수 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경매 사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보니까 강원 태백시 장미 아파트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서 이 물건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고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한 호수가. 네. 이랬을 때 감정가는 1,750만 원이었어요. 강원도처럼 태백시 쪽은 아파트가 조금 싸죠. 상대적으로. 최저 입찰가가 85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1,020만 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2분의 1만큼 소유자가 됐는데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2분의 1씩 나눠 갔던지 네. 아니면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던지. 네. 근데 그게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렇네요. 내가 다른 아파트가 있고 여기를 새 주던 곳이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 새 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판결 네. 받아서 네. 그 채권으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경매 진행시켜서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라는 거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때 그런 채권 행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했을 때 소유자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이 등기했을 때 소유자라고 하는데 잔금 납부를 하는 즉시 난 소유자예요. 그때부터 부당이득은 쌓여가는 거니까. 네. 내가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그럼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 시세가 4,400만 원이고요. 제 총 투자 금액은 1,320만 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세전 수익으로 3,08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원도에 위치한 그 아파트 한 채에서 2분의 1 지분 경매를 통해서 네. 이제 수익을 낸 사례군요. 네. 예.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토지만 이제 경매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건물하고 토지 있는데 네. 토지만 지금 이제 경매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건물은 다른 소유주가 있고. 그럼 이것도 네. 좀 회피 대상 아니에요? 기피 대상 아니에요? 당연히 회피 대상이죠. 네. 그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이라 그래요. 그거를 봐봐요. 이제 보세요. 여기 카메라죠? 네. 토지가 있어요. 네. 건물이 있어요. 네.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네. 갑돌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니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아직 등기를 안 해갖고 이건 경매 못 넘어갔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반인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토지를 낙찰받으면 내가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 뭘 분석해야 되냐면 법정지상권을 분석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한테 강제적으로 줘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럼 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길게는 30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소송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법정지상권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피해서 1억짜리 토지가 있으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던 말던 나는 반드시 어떠한 변수 앞에서도 갑에 위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건물까지 소유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갈 수 있고 안 가고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네, 많이 있죠. 일단 논리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논리, 사실 아까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경매를 가지고 법정 지상권 논리나 지분 경매를 가지고 훈수를 두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토지 감정가가 2억이에요. 네. 토지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건물도 2억이라고 치자고요. 이거 내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던 말던 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도 난 토지 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그쵸. 사용하는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료가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되게 억울해요. 네. 내가 토지까지 날아갔는데 건물까지 날아가라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 그러면은 감정가 대비 4에서 5%의 결정이 돼요. 아. 자, 낙찰을 제가 반값에 받았으면은 낙찰가는 반값이잖아요. 그럼 연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4에서 5%가 아니라. 그러면 지료를 주면은 나는 연수익률 10%의 지료를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다 지료를 못 내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그 건물을 강제 경매 진행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다시 봐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남의 땅이래.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건물이 휴지가 되는데 누가 쉽게 입찰할 수 있을까요? 이때 건물 감정가 대비 또 10%의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고 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주한테 이제 토지 사용료를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행사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료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면 내 토지가 왜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토지 사용료를 못 내는 케이스에 해당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진행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요. 네. 건물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하고 여기서 승소하면 이걸 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 그 건물에 가처분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 가처분은 그 건물 철거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을 해두면 절대로 정말 아무도 입찰을 못합니다. 더 확실한 이제 방법이죠. 네.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소가 안 돼요. 낙찰 받고 나면 남이.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소송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입찰하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뭐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이제 건물까지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 꿀팁을 좀 공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사례도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건성구에 있는 전원주택이죠. 네. 이건 이제 평당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땅 시세가 하는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거예요. 네. 감정가는 얼마? 4억 2천만 원에. 그리고 토지만. 그렇죠. 예. 건물은 냅두고 2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논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활용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시키고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7억에 제가 팔았어요, 이 부동산을. 건물을 3천만 원 낙찰 받았어요. 그럼 건물을 3천만 원 낙찰을 받았으니까 토지가 2억 8천이고 건물 3천 하면은 3억 1천만 원으로 3억 1천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7억에 매도했죠. 얼마 만에 7억에 매매하신 2년 딱 걸렸어요. 2년이요? 그 2년 자꾸만 걸리는 게 예. 법률적 절차들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고 뭐 지분 경매 그리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지금 틈새 시장 공략해서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초보자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도 가능한 건가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초보 딱지를 떼야죠, 공부를 해서.
세상 사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했어요. 네. 그만한 공부를 하고 제가 길을 터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수익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역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실패 사례라든지 좀 아쉬운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겠네요. 특수관리에서는 없었고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 좀 부동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빚 좋은 개살구에 속지 않으려면. 네. 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케이스.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 지금 대세죠.